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계의 큰 별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생전에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후배들은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안성기 씨를 마주하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선배님께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난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과 어떠셨나요? 부디 평안히 영일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또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자인의 성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 안성기 씨의 마지막 길입니다. 연결식이 조금 전에 열린 건데요. 후배 정우성 씨가 오늘도 앞장을 섰는데 안성기 씨를 향해 이렇게 어떠셨나요? 라고 묻는 그 마지막 질문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두 가지 의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간 그 천국은 어떠냐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먼저 가신 다음에 후배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어떠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았어라고 답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동안 안성기라는 배우가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돼줬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항상 배려했고 반면 스스로에게는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철인이자 성인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과연 나는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기 씨는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결코 후배들한테 강요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요, 문구행렬 설경구 씨와 조우진 씨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날 영정사진과 금관문화원장은 각각 이정재 씨와 주지훈 씨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마지막 연결식이 진행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이기도 하지만 명동성당은 안성기 씨가 지난 1985년 결혼식을 올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 빈소를 지켰던 상주 큰아들 다빈 씨의 결혼식, 즉 아들 장가보낸 곳이기도 했던 거죠.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고요. 이날만큼은 평소에 이제 미사를 볼 때는 천주교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고인의 대표적이었던 인정사적 볼 것 없다의 주제곡이었던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배우 안성기 씨의 생전 모습 앞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눈물을 삼켰습니다. 특히 마지막 길을 내내 지켰던 후배 정우성 씨는 이때의 추억을 특별하게 회고했습니다. 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시듯 그렇게 친근하고 온화한 음성과 미소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철인이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철인. 철인 같았다 이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 실제 두 사람이 촬영을 같이 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작품은 지난 2001년작인 무사였습니다. 이게 해외 로케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그곳에서 안성기 씨가 정우성 씨를 비롯해 모두의 이름을 굉장히 따뜻하게 불러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장 이 빈소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정우성 씨는 닷새 내내 빈소를 지켰고요.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상주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왼쪽 가슴에 보면은 정확히 상주라고 딱 지금 걸려 있죠. 네. 즉 상주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만났다는 영화 원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상주의 역할을 넘어서 안성기라는 배우가 평생 보여준 태도의 계승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성기 씨는 항상 이 타인의 어떠한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곳에 가는 게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모습을 정우성 씨가 계승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특히 약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안성기 씨가 이 견지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닷새 내내 또 자리를 지켰다는 소식까지. 안성기 씨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요. 아마 멋진 신사 또 부드러운 미소, 온화한 성품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데에는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촬영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집중하는 것. 다른 건 좀 못해도 되는데 촬영하는 그 준비와 어떤 노력 이런 거는 잘 안 되면 안 된다. 기왕에 영화를 이제 평생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진짜 존경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매사에 신중하게. 후배들에게는 정말 배우로도 또 사람으로도 닮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후배들도 참 많았어요. 네, 오늘 명동성당 연결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6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현빈 씨의 모습도 배우고 정부 관계자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배우이자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대중문화 예술계의 거목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지금 뭐 정우성 씨, 이재성 씨 지금 이 시간만 보셨었고요. 설경구 씨, 조우진 씨 그리고 박성원 씨 등이 많이 찾았고요. 네. 김학민 감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김학민 감독의 연출작이 한산, 용의 출연인데 보통 이 작품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순신을 맡았던 배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만은 사실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노장을 연기했던 또 우리 이 배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기 씨를 그리워하면서도 중요했던 많은 후보들이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정준호 씨가 유족들을 끝까지 챙겼고요. 예. 또 오지호, 한예리 씨 등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명동성당에서 열린 연결식에서는 아버지를 꼭 빼닮은 장남이 직접 아버지가 남겼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다. 자, 안성기 씨가 오래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지만 아들은요, 마치 이게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말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 서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저에게 써주신 편지긴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자, 이렇게 안성기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이종호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지금 편지가 아까 안다비 씨도 말을 했지만 이번에 쓴 편지가 아니라 1993년 안다비 씨가 5살 때, 그러니까 5살의 아들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안성기 씨가 쓴 편지 이번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낭독을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던 많은 배우들은 진짜 공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목도한 그 안성기 씨의 삶은 그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태도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실미도 영화에서 그 엄동설안에 병사들이 병사 역을 맡은 배우들이 전부 다 그 찬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씬이 전혀 안성기 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 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쳐서 그 씬을 아예 고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들어갔던 장면이랄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배우들이 느꼈던 삶. 그래서 지금 안다미 씨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바로 아버지의 삶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결식에서 저렇게 편지를 낭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성기 씨 말처럼 유독 아버지를 또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화면 보신 분들 젊은 시절 안성기 씨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투도 역시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다빈 씨가 최근에 SNS에 따뜻한 위로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조문행렬의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또 안다빈 씨와 안성기 씨가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특별한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다빈 씨가 지난 4일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사진집 표지를 SNS에 올리며 슬프고 또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예.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영화의 주연이 바로 안성기 씨였고요. 안다비 씨는 아역으로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안성기 씨가 처음에 아들 한번 출연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걱정을 좀 했었지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을 담아서 이런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비 씨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가인데요. 지난 2일 한국에 귀국해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 곁을 네. 지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도 참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이 느껴지는데 후배들이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그 성품을 잊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안지중 기자. 네,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안성기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을 먼저 살폈기 때문이죠. 본인이 투병 생활하는 도중에도 안성기 씨가 외부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고 보면은 본인의 절친했던 배창호 감독의 회고전, 또 정지영 감독의 회고전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활동은 이 몸 때문에 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기쁜 장소에는 반드시 가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게 안성기 씨의 평소 성품이었고요.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이제 어떤 취재를 할 때 전화를 피하는 법이 없고요.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제 전화의 홍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락도 받은 후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안성기 씨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가 있을 땐 반드시 회신을 줬다는 거죠.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예.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것인데 내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들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주지만 본인이 그걸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씨는 그걸 실천해 왔고 아들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을 받고 있고요. 라디오스타를 함께했던 이준익 감독에게 제가 추모사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성기 씨는 카메라 앞에선 대단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카메라가 딱 꺼지는 그 순간부터는 주변 막내 스태프까지 모두 챙기고 식사를 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챙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하면서 안성기 씨를 정말로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는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또 연예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안 기자 입장에서도 네. 이 소식에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같은 안 씨라고 조금 더 챙겨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더 해준 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거든요. 상대방을 기억해주고 당신은 나와 이런 공통점이 있고 난 당신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기 씨의 빈소는 요즘 5일장이 많지 않은데 네. 정말 5일 내내 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배우들 외에 그 가요 무대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김동건 아나운서가 밤 늦게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아내와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안성기 씨와 크고 작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빈소 한켠에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이 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뭐 배우의 이름이나 네. 영화 단체들이었는데 한쪽에 한 시민이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고인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작은 조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안성기 씨의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또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아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착한 사람이었으며 한국 영화의 얼굴이었던 고 안성기 씨. 자, 그가 6년 전에 대중들에게 전했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릴 때는 그 잠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밤샘 촬영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졸려가지고 어디서 자야 들키지 않을까 또 선택한 곳이 여배우의 커다란 의상 가방이었습니다. 덕분에 잠은 잘 잤지만 촬영이 펑크난 적도 있고요.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영화 그리고 영화인이 대중의 사랑과 또 존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화는 세계 속의 한국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영화에 대한 제 소망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속에 62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인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요즘 주인이 자리에 없는 무인 점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는 눈이 없다고 유혹이 그렇게나 큰 걸까요?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100곳의 무인 점포를 한번 돌아보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게 안 쳐다보다 들어와 남의 옷 가져가고 이렇게 자연스레 빨래방 손님들 써야 할 카트도 훔쳐갔습니다. 이게 지금 뜯어져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 반려견 배설물 버리지 마라. 집 쓰레기 버리지 마라. 보는 사람 없다고 벌어지는 무인 점포 내에서의 황당한 일은 많습니다. 아유, 참 황당합니다. 요즘 그런데 편의점만큼은 아니어도 그 무인 점포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이용하시죠, 안지용 기자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저는 무인 점포를 이용할 때마다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일단 해외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무인 점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저런 거 있으면 다 집어간다는 거죠. 즉 한국이 이 도덕심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인데 네. 반대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고쳐야 될 거,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다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듭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아이고, 무언가를 쓱 가져갑니다. 저게 점퍼로 보이는데 자, 저런 데다가 게다가 뭐 반려견 배설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까지 있어서 자, 그 포스터가 저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러고 경찰 신고 조사 중이니 주의하십시오. 반려견 배설물도 버리고 가지 말라. 아니, 쓰레기통입니까, 여기가?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계가 달린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저런 경고문을 볼 때마다 아, 여길 이용하던 손님들까지도 참 시민의식이 이 정도였나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반려견 배설물 버리고 가지 마라.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집 쓰레기 들고 와서 버리지 마라. 누군가가 무단투기를 했으니까 이런 걸 붙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무인 점포에서는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신 화면 보면 심지어 무인 빨래방에 들어와서 남의 빨래를 가져가는 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남의 옷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대전화 충전기나 뭐 카트 이런 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 영업점주 입장에서는 아, 휴대전화 충전기 없어졌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달 저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만 보신 것은 취재하던 기자가 뜯어져 있는 핫팩을 보고 이거 계산 안 하고 가져간 것 같다며 주인에게 전화해 주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식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런 장면을 보면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저희 취재진이요, 점주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실제 있었던 기상천외한 사건들의 영상을 또 추가로 한번 입수했습니다. 한번 그 실태까지 보시죠. 한 여성이 갑자기 가게 안에다가 용변을 보고
손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여기 매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많이 놀랬죠. 솔직히 그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휴대전화 충전만 하는 사람 나가달라 하니 한참을 노려보다가 이렇게 안내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난동도 부립니다. 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매장 안에 이제 노숙자가 있다. 밤에 늦게 와서 한번 딱 앉아 있어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분도 지금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앉아 계시고 아침까지 앉아 계십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도 모자라서 아예 진짜로 용변 보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CCTV도 다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절도죄도 사실은 굉장히 엄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죄지만 이렇게 용변 등 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어떤 남의 어떤 재물을 이렇게 예. 용변 거의 어떤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까 빨래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가 빨래를 하러 왔어요. 그럼 옷을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다 세탁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런 옷이 없잖아요. 남의 빨래에 손을 대서 자기가 입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상천외하죠.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무인 점포가 잘 운영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번 취재진의 제보를 통한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진짜 천태만상이구나 하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아니 본인 옷을 놓고 남의 빨래를 입고 저렇게 용변 보시는 분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지만 일일이 다 하기에는 공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한 경찰청 소속 이제 경사는 말을 하기를 무인 점포 내 소액 절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게 주된 업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무인 점포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액 사건의 절도가 또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율적으로 보니까 2021년에 3,514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847건으로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인 점포 내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했던 그 근거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CCTV를 또 역으로 추적을 해 가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그리고 어디로 나가서 이제 어느 부분에 결제가 됐는지를 확인해야만 카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통해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공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인 점포 점주들도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다고 아무도 모르는 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 이야기는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의 악재를 오늘의 악재로 덮는 모양새라고 하네요. 누구냐? 바로 아직 청문회까지 한 열흘 정도 남은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갑질 의혹이 가라앉기도 전에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이요.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차마 제가 전하기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대체 이번에는 누구한테 왜 그랬답니까? 네, 이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 녹취 자료인데 지금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언론 담당 보좌관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밤 10시 25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본인이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예민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좌관한테 아니 휴대전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 담당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너 그렇게 똥 오줌도 못 가리느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지금도 들으셨다시피 언성을 높였고 그래서 이제 보좌관이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말 좀 해라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종훈 평론가 지난번에 자 오른쪽에 나왔던 인턴 직원 자 저 부하 직원 녹취가 공개됐을 때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게 이 후보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수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녹음하지는 않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이고 그 쌓인 상처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께서 인턴과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것과 뭐냐 하면 언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언론. 인턴도 내가 언론 나온 걸 왜 놓쳤어? 하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보좌관도 언론을 왜 놓쳤느냐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이유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이혜훈 의원이 그렇게 자신이 남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나는 KDI 출신이고 나는 삼선 의원이고 이런 데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근데 그걸 못 챙긴 보좌관들이나 인턴을 지금 비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의 인격도 사실 존중을 해줘야 내가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만 신경을 쓰이고 보좌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이번에 보여주는 거죠. 또 언론이란 키워드를 이 후보자에 대한 쓴소리까지 주셨는데 자,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제 또 IQ를 거론하면서 고함쳤던 음성이 공개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겁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자, 아직 청문회까지 이제 열흘이 남았는데 이런 녹취가 2건이나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녹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아직 앞서 들었던 또 추가 녹취에 대해서는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면 전현 평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잦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이제 인턴, 보좌관, 소위 말하는 본인과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말을 너무 자제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아마 제보자와 접촉을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제보자의 말을 빌려서 이혜훈 전 의원이 본인 기사에 굉장히 예민하고 분노 조절을 못했던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밤 10시 25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도 폭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성으로 할 수 있겠느냐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기류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문회까지는 해서 정책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까? 여야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다지만 자,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요. 또 다른 의혹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 정서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악재, 의혹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집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경미 변호사, 이 후보자가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포 아파트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2023년에 이제 장남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도 결국 이 청약 가점을 74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양 가족이 계속해서 이제 장남을 이제 올려두고 있었다고 그죠. 세대원으로 같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그 이혜훈 후보자가 가족 전체가 결국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따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전입신고를 따로 바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5명이 구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전셋집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후에 8월에 이 아파트, 반포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도 똑같이 세대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한 이후에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 장남이 혼인신고도 하고 전출을 해 나가서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청약 가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위장 미혼이지 않았느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국 이제 세대 구성원을 분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세대원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점을 유지를 했다가 이후에도 이게 혹시나 이제 들통 날까 봐서 발각될까 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유지를 계속해서 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작년에서야 이렇게 전출을 해 나가지 않았겠느냐. 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장 미혼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자, 이혜은 후보자는요. 어쨌든 성년인 자녀 결정 사항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 청문회에서 이거 소명이 다 가능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에서도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총체적 문제던데. 그래도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시각 중앙지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 구역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그 법정 얘기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게 이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여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그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고인들이 어쨌든 피고인석도 이제 많고요. 어쨌든 150석이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제 30년 전에 이 같은 혐의로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때 섰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동일한 형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더 공교로운 건 1980년도에 이제 서울 법대 시절 재학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합니다. 법대생들 모의 재판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당시에 똑같이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형법상 보면은 전예현 평론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면은 두 대통령에게는 사형과 무기가 이제 구형이 됐었는데 워낙 이게 중한 선고가 나오는 구형이 나오는 오늘 그런 날이다 보니까 이게 오늘 공판 시작부터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과 특검 측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고성이 오갔다. 결국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서서 징징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적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현 변호인단이 검사들을 향해서 나이 어린 검사들 이런 표현을 썼었다고 하고요. 증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단이 준비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데 특검집이 그럼 준비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또 고성을 질렀다, 고성이 오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결국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섰는데요.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느냐, 시작부터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아마 이제 변호인단을 좀 겨냥한 말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변호인단이 근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징징대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시 한번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말씀이 바로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면서 상황을 단호하게 정리시켰다는 건데 자, 앞서 이런 모습도 보였었죠.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어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저희들도 변호사로서 전문가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틀 만에 반론을 한다는 것은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시간 맞춰가지고 끝낸 것처럼 4, 5개월 전부터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일부러 뭐 시간을 끄시려고 막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자, 조금 전 결심 공판 법정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보여드릴 텐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모습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당하면서도 불성실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당당했다는 건 입정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걱정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특히 지금 중간중간에 윤갑근 변호사와 귀옛말도 나오고 하면서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호사와 귀옛말을 나누고 웃는 모습 등이 나왔는데 중간에 어쨌든 변호인이 계속 변론을 하는데 무표정한 장면으로 표정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변호인의 말이 어떤 순간순간마다는 변호인의 얼굴을 보는 등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구형받아야 될 피고인의 태도와는 좀 걸맞지 않았다라는 평입니다. 자, 이경미 변호사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구형량은 안 나온 상태인데,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제 특검이 한 6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형하고 무기징역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권력을 더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그런 행동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에 이제 응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고통이 이제 무지막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도 뭐 이제 물론 이제 신군부 때 판결도 참고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고통의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상징적으로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형량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채널 A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를 생포한 지 6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거는 내 도덕성뿐이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민 교수님,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생포했고 그린란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강대국의 정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라든지 국제법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굉장히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정의, 준수해야 될 국제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광활한 자신감이죠. 이런 걸 보면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두려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국제법 필요 없다. 나는 내 도덕성만 믿는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임 교수님? 그거 안 되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힘의 논리, 도덕 국제법이라든지 원칙, 규범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편적 원칙, 가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이런 걸 내세우면서 미국이 그런 걸 선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미국이 깨트린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세계 국제 질서가 정말 혼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 속에 가장 혼란스러울 곳은 아마 이곳이겠죠. 바로 베네수엘라인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지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Una parte, esto es una fracción de este proceso. Gracias a Dios primeramente porque vamos avanzando. ¡Devuélvenos a Nico! ¡Nico! ¡Marico! ¡Devuélvenos a Nico! Donald Trump no se va a quedar con nuestro petróleo. Rubio no nos va a gobernar.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건데 특히 현재 있는 그 경찰들이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색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공습을 통해 좀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당시 그 마두로 정권의 2인자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그 권력을 승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부 통제와 어떤 그 강압을 통해서 내부를 이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두로 대통령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하는 분들은 지지를 하는 거고 공권력이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색출된 것을 지지한 그러한 지지자들은 이제는 그 색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한 정권의 머리만 떼어내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그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머리만 떼어냈다. 아까 그 SNS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온 SNS를 보면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축하하던 그 시민 2명을 체포했다라면서 SNS에 저렇게 대놓고 공개를 한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50년 전, 약 50년 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높고 빼곡한 빌딩들이 보이시죠? 고속도로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 이게 마치 불과 얼마 전의 영상이다. 좀 화질이 안 좋은 캠코더로 찍은 거다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풍경입니다. 자, 그로부터 한 5년쯤 뒤에도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차량도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78년을 보면은요. 자, 저렇게 쇼핑몰 내부에 물건들이 가득하고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럭셔리한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베네수엘라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빈곤 국가로 알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저렇게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1인당 GDP가 세계 4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1970년대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 수준이라든지 국가 재정, 유럽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일화를 들려드리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초음속 꿈의 여객기라고 해서 콩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당시에 파리하고 카라카스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코드 요금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사실 중남미로는 운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 노선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고 잘 사는 국가였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뭐 베네수엘라 중상류층 사치품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중상류층 대부분이 큰 손이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만 이 사치품들을 사들였던 게 아니고요. 주말마다 미국 마이애미로 콩코드를 타고 날아가서 사치품들을 사들였는데 이 큰 손들을 불러서 이 마이애미의 큰 손에서 다메도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메도스? 네, 다메도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두 개 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사치품을 사더라도 내 거 하나만 안 삽니다. 내 거 하나에 친구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사실 70년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컬러 TV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실 미국에서도 컬러 TV가 상당히 비쌌다고 하는데 그 비싼 컬러 TV를 내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또는 거실에 하나, 또 방에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의 저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때도 가격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은 상황이 상당히 팍팍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애미까지 날아온 베네수엘라의 큰 손들을 보고 금으로 만들어진 행성에서 온 손님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1+1 손님이네요. 마이애미의 큰 손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이 통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예요. 한 네. 17%를 2020년 기준으로 차지하는 그런 그 최대 매장 그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이제 발견된 게 한 1920년대. 그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뭐 커피라든지 사탕수수 같은 걸 재배하는 농업 국가였으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국가였는데 이제 북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가 이제 쏟아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불을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안겨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석유의 어떻게 보면 그 달콤함과 그런 악마의 손짓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악마의 손짓. 그러니까 이렇게 달콤하게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가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까지 되는 그런 치욕의 국가가 됐을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신 만큼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석유 중독. 허 교수님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자원 부국이고 자원 금수저인데 석유가 많이 나다 보니까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동에서 오일 샥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가 엄청나게 튀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베네수엘라가 엄청 장사가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막 달러가 들어오니까 굳이 국내에서 막 제조업 시설 만들고 농산물 키우는 것보단 수입품 그냥 사다 쓰는 게 더 쌌던 거예요. 아, 수입이 더 싸다? 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만들기보다는 국내에서 그냥 사다가 쓰는, 외국에서 사다 쓰는 수입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점점 올라가서 뭐 심지어 90% 이상의 국가의 재원이 다 석유로부터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의 인프라, 국내 산업 이런 건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싼데 국내에 뭐하러 그런 거를 키우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동의 석유 부국이 하는 거 잘 보세요. 로날도 같은 사람 사다가 스포츠 산업 키우고 있고 뭔가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석유 산업이 가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자꾸 보완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이 석유 자체도 좀 단점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석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유가 경질유가 있고 중질유가 있는데요. 경질유는 가볍고 좀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중질유는 불순물도 좀 섞여 있고 끓는 점도 높고 무겁고 끈적끈적합니다. 딱 생각해 보시면 정제를 할 때 어떤 게 더 많은 비용이 들지를 생각해 보시면 중질유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봤을 때 중동산 석유는 대부분 경질유거든요.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석유는 중질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나오는 석유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싼 그리고 그 비용과 기술들을 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석유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거를 좀 다루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자, 문제는요. 이렇게 석유 중독으로 인해서 점점 경제 상황이 망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Intercambio, por ejemplo, un cigarro, no sé, agua, comida, lo puedes dar aquí, pasa, sin ningún costo ni nada. Sí, bueno, no solo gasolina, he tenido que pagar cuotas de estacionamiento con frutas. 주유소 청소는 비싼 물 대신 기름으로 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주유소 청소를 기름으로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보는 저희도 좀 놀라워요.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가격이 내리면 행복하고 오르면 불행한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충전하고 그러니까 유가 이 가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가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 충전하고 나서 화폐를 내는 대신에 초콜릿을 하나 준다든지 담배 한 개비를 준다든지 빵 한 조각을 준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그냥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기름이 싸다 보니까 이 주유소 직원들도 기름이 1리터당 얼마를 하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해요. 중요한 건 기름이 싸기 때문에 가격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기름이 싸던 비싸던 간에 지금 화폐가 아무런 가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팔아도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월급을 받아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가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런 물물교환 시스템이 주유소에서는 이제 일상이 됐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외국 운전자들한테는 현금이 없을 경우 너무 부러운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네수엘라 현실 그만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렇게 보면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값 대신에 뭔가를 물건을 주네요. 자, 게다가 저렇게 기름까지 청소를 하는 모습 정말 놀랍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서요, 영상이?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붕괴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머리에 두르고 있는 저것 뭔지 아십니까? 왜요? 바로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의 화폐입니다. 돈이에요. 저 지폐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금 볼리비아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볼리바르 아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아트가 아니라 이 화폐 자체, 지폐 자체가 휴지 조각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놀이라도 해보자, 공예라도 만들어보자, 그림이라도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른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술 작품이 생겨난 건데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화폐 볼리바르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화폐를 그냥 뿌리는데요, 아예? 지금 이게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에 당연히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볼리바르, 저 지폐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 보니까 저렇게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죠. 화폐 가치가 아니 허 교수님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볼리비아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뭘 했냐면 복지 프로그램을 엄청 늘립니다. 무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엄청 늘립니다. 재정이 늘죠. 근데 1980년대에 또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석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잖아요. 그 경제가 망가지는데 재정에는 계속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수입품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요. 생필품 가격은 비싸지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공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암시장 같은 데로 흘러가니까 물건 가격은 더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볼리바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총체적 난국.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용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사실 화폐 저렇게 뿌리는 걸로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와요. 한번 물건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월급으로 15만 볼리바르를 받게 됐을 때 가족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생닭 한 마리를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8만 볼리바르가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생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월급 이거 하나로는 생닭 2마리도 못 사는 거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비교했을 때 300만 원 월급을 받게 되면 생닭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이 비공식으로 추정해서 170만% 상승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 하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러 빵가게 가서 1,000원 주고 빵을 샀는데 저녁 때 다시 배고파서 빵을 사러 가봤더니 빵 하나가 10,000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타는 족족이 이건 뭐 저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쌀 1kg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 마대자루에다가 담아간다고 해요. 결국엔 쌀 1kg을 사기 위한 이 무게보다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지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문제인 건 사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봐야 치료제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나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암시장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 팔아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쓰레기통을 통해서 먹을 걸 줍는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국민들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평균 11kg가량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섞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마두로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 해서 마두로 다이어트. 마두로 다이어트?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두로다. 아까 그 생닭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2019년 당시 그 기준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은 하나로 이게 우리가 만약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닭 한 마리가 160만 원이다. 2019년에 저랬다는 겁니다. 저러면은 사회 치안, 범죄 이런 것도 불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먹고 사니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건데요. 2015년에서 2016년 살인율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 119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치안이 위험한 국가, 위험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 베네수엘라 전역의 살인 건수가 2만 7천 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중남미 전체 범죄 비율로 봤을 때 2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중요한 건 이후에 이 살인율이라든지 중대 범죄가 급감했다고 해요. 급감? 네. 상당히 알 수 없는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총알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총알이 한 발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협해서 돈 내놔라고 해봐야 가치 없는 볼리바르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건 미치는 장사야라고 해서 범죄율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총알도 너무 비싸서 그리고 범죄자까지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급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베네수엘라를 이제 못 참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이 거의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거의 한 인구의 한 절반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구체로 보면 결국은 경제난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700만 명 이상 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그게 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됐다. 이렇게 좀 4분의 2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한 그 2014년부터 2026년까지 한 770만, 790만 정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소개가 됐던 게 있어요. 카라반이라고 중남미 그 빈곤 국가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고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뭔가 국가 밖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북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간에 일자리를 찾으면 거기서 정착을 하고 아니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행렬이 수십만 명이 되면서 상당히 그 사회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졌을 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붕괴의 또 다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 이유가 거론됩니다. 파격적인 복지라는 건데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차베즈 때 이제 유명했던 무상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 공공주택을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집을 무상으로 준다라는 건데 이거 왜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복지 정책도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나라 재원은 계속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은 한번 들어가면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복지 정책에 이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이유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복지 정책에 이어서 독재와 부패가 뜹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독재자 차베즈와 마두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각각 14년 그리고 27년 장기 지금 집권 중인데 자,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마두로 체포 이후에 지난 5일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임시 대통령 선서식 영상을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게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SNS 영상이고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선서를 할 때 허 교수님 이게 친오빠 앞에서 그냥 선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인데 왼쪽에 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제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친오빠예요. 저 선서식을 주재한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호르헤 로드리게스 자기 친오빠이고요. 그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저 수염난 사람은 니콜라스 마두로 이번에 체포된 사람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지금 해먹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체포된 마두로의 아내 실비아 플로레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고 차베스 정권 하에서 국회의장, 검찰총장 이런 거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몇몇의 족벌 가문들이 나라 전체의 권력을 잡고 흔드는 어떻게 보면 이 혈연과 충성도를 중시하는 정치 문화와 독재의 반복 이런 것들이 또 하나 관측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족벌 정치가 마두로 축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이라는 건데 자 이들이 이렇게 독재 국가에서 몰락의 길로 지금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별로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영상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보면은 자 이게 마두로 대통령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에 아내와 살사춤을 추는 사진과 영상이 저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춤도 조금 추면서 기쁘게 11월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렇게 대통령 부부가 춤을 추는 영상들이 공개가 됐었고 자 이후에도 부패가 만연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미인대회,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그 미인대회도 부패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사실 베네수엘라 미인대회 하면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만 7차례 우승을 차지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 말씀드리면 2014년에 여당 측근의 심사위원 매수로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강제로 탈락하기도 했고요. 우승자였던 마리아나 핸드릭스, 이 마두로 지지 연설을 강요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직위원장인 콜라스 가문이 예선 심사를 조작했고요. 또 마약 카르텔 자금으로 해외 순회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2023년 4조 원 석유 부패 사건에 연계되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직위원장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어떤 구조적인 부패와 사회적 위기가 미인대회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잖아요.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스캔들 이어지면서 미인대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두로 대통령 머리만 떼어낸 기형적인 그 정치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연루되는 이유로 지금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체제로 있는데 과연 선거가 실시가 돼서 민주선거가 실시가 돼서 정권이 이양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합법적 정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불확실한 이런 정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제가 이어지는 기이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